단풍이 울긋불긋 색감을 머금기 시작하는 계절임과 동시에 바깥의 경치를 즐기기 위한 사람들로 만원을 이루는 계절인 가을. 그리고 여기에 가을을 맞아 여행길에 올라 들뜬 아이들이 있다. 수학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떠나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하지만 즐거운 시간은 언제나 빠르게 흘러가는 법. 여행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아이들은 아쉬움을 달래듯이 서로 웃고 떠들고 있었다. 그러나 버스 안에서 웃고 떠들던 아이들은 예상하지 못했다. 지금 이 버스에 타고 있는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1970년 10월 14일 서울 경서중학교는 3학년 9개 반 총합 475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교사 11명이 통솔하게 하여 관광버스 7대에 나눠 태우고 이동하고 있었다. 사실 이 여행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 학생들만 475명에 교사 11명까지 더하면 거의 500명에 달하는 대인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학교가 대여한 버스는 겨우 7대에 불과했다. 좌석으로는 46명, 입석까지 포함한다면 62명이 정원인 버스 한 대에 70명 이상을 태워야 했던 것이다. 이는 그 당시 학생들의 숫자가 지나치게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1960년대 중반 50%도 안 되었던 중학교 취학률이 1970년대 말에는 거의 100%에 도달한 실정이었고 고등학교 취학률도 3배 이상 늘었다. 1977년 서울 시내에는 전교생이 3,000명 이상인 중학교가 무려 20여 개가 넘을 정도였다. 그러나 늘어난 학생 수에 비해 시설은 따라가지 못했다. 하물며 그 당시 수학여행은 그 효용에 대해서 논란까지 있었을 정도였다. 가뜩이나 늘어난 학생들에 맞춰 시설을 충원할 비용조차 부족한데 딱 한 번 다녀올 수학여행에 그것도 학생들 숫자에 맞춰 버스를 대여하기에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고 결국 절감을 선택한 것이다. 덕분에 학생들 중 자리에 앉지 못한 학생들은 버스에서 서서 여행을 떠나야만 했고 그마저도 8명이나 초과된 학생들이 버스에 추가로 탑승해야 했다. 인원을 아득히 초과한 버스였지만 다행스럽게도 학생들과 교사들은 아무 문제 없이 수학여행을 즐겼다. 그렇게 모든 여행의 일정이 마무리되고 마지막으로 아산 현충사에 들른 뒤 무사히 귀경하면 끝나는 여행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아산 현충사에서 천안을 거쳐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모산역 부근에서 장항선 철도를 가로질러야만 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의 현충사가 성역화가 진행되었던 시절이었다.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그 당시 현충사는 민족 정신의 요람이자 국난을 극복하는 정신적인 이념이 되었다. 현충사의 성역화 이후 모산 철도 건널목은 차량 통행이 부쩍 늘어 많을 때는 하루 5,000대의 차량이 지나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1970년 10월 14일 오후 4시 20분경 학생들이 탑승한 버스가 모산 건널목에 접근했다. 그 당시 건널목을 통행하고 있었던 다른 차량들처럼 버스 운전사도 건널목을 빠르게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속도를 더 높였다. 해당 기사의 행동은 평소라면 엄격했던 담임교사에 의해 저지되었겠지만 그 당시 해당 호차에는 인솔교사가 탑승해 있지 않았다. 그 때문일까? 그렇게 기사와 학생들은 단체로 노래를 부르며 수학여행의 마지막을 즐기고 있었다. 1970년대에는 신호기와 차단기가 없는 철도 건널목이 부지기수였다. 그러나 동아일보 기사에 수록된 약도를 보면 해당 사고 현장에는 엄연히 신호기와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건널목에 설치된 경보등이 빨갛게 점등하고 자동경보기가 기차가 다가오고 있음을 확실히 알렸다. 하지만 버스기사는 쉬지 않고 계속 밟았다. 70명의 학생을 태운 버스가 시속 60km로 건널목을 건너려고 했었던 바로 그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거대한 기차였다. 모산 건널목 옆에는 15m 높이의 방앗간 건물과 민가들이 늘어서 있어 천안에서 장항으로 가는 기차가 잘 보이지 않았다. 또한 기차 쪽에서 역시 곡선 구간이라 버스가 접근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았다. 즉 기관사가 버스를 발견한 것은 바로 눈앞에, 그러니까 버스가 건널목에 몸을 들이밀었을 때였다. 갑자기 등장한 버스를 본 기관사는 급히 급제동을 걸었지만 너무 늦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폭음과 함께 노랫소리가 멎었다. 그 당시 상황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다. 버스의 연료통이 기차와 충돌하면서 폭발의 화재가 발생했고 버스는 그대로 불꽃에 휩싸이고 말았다.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분명히 즐거웠고 또 마지막까지 즐거웠을 수학여행은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폭발에 휘말린 상황에서도 버스는 기차에 틀어박혀 멈추지 못했다. 기관사가 급히 제동을 걸었지만 바로 멈추기에는 기차의 가속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다. 버스는 기차와 부딪힌 상태로 무려 80m를 더 밀려나서야 겨우 멈출 수 있었다. 그러나
버스에 붙은 불꽃은 꺼지지 않고 무려 1시간이나 더 타올랐다. 근처에 있었던 주민들이 급하게 사고 수습을 돕기 위해 버스로 향했지만 이미 사태는 민간인들의 손으로 수습하기에는 지나치게 커져 있었다. 뜨거운 화염과 함께 시작된 비명 소리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사고 직후 버스 안에 있었던 70명의 학생들 중 46명이 사망했다. 이때 대부분의 전부 불에 타버려 신원 확인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심지어 몇몇 어린 학생들은 신체 일부가 아예 늘어붙어 버스와 일체화가 되었을 정도였다. 그나마 살아남은 학생들도 충돌 당시 충격에 의해서 창문이 부서지며 바깥으로 날아간 학생들이었으며 그마저도 대부분 온전치 못했다. 해당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은 철도 건널목의 안전규칙 무시였다. 도로교통법 제24조에 의하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뒤에 통과해야 했다. 그러나 버스기사는 해당 안전규칙을 무시했다. 또한 학생들을 통솔할 담임교사의 부재와 정원을 아득히 넘어선 76명의 탑승자의 숫자도 문제를 더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건널목 또한 문제가 있었다. 사고가 일어난 건널목은 수많은 차량이 통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차단기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 크고 작은 실수들이 더해져 한국사의 손에 꼽는 유례없는 비극을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이다. 모산역 수학여행 참사와 더불어 10월 17일에 일어났던 또 다른 수학여행 사고로 인해서 정부는 수학여행을 금지시켰다. 당시 문교부 장관이었던 홍종철 장관과 교통부 백선엽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고 담당 교사였던 3반과 4반 담임도 파면되었다.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진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 안전수칙이 쓰여진다고 이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모산 수학여행 참사는 본래 한국 역사상 수학여행 관련 참사 중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사고였다. 그런데 어째서 최근 순위가 밀려났을까? 그 해답은 44년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한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수학여행 참사가 또다시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